보험료율이 지난 18년 동안은 똑같았어.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었어요. 뭐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연금 받기 전날 해도 되고.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내가 내 아들 보험료가 올해 하면 1,000만 원인데 내년에 하게 되면 뭐 1,050만 원, 내후년에 하게 되면 1,100만 원, 이렇게 계속 늦게 할수록 총 내야 되는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내면 연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연금액은 변화가 없는데 내는 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납부 혹시 하실 분들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18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내 연금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영주 연금 박사님과 함께 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상담할 수 있는 연금 박사 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방송해드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점점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젊을 때야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지만 나이 들면 연금이 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질 겁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하시고 잘 안 봐도요. 성정길 TV만 구독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연금 박사도 구독하시게 될 거다. 네. 네, 그럼 대표님 2026년 이제 국민연금 이제 개혁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핵심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일단 국민연금 개혁이 이번에 법안이 올해 2025년 4월에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됐습니다. 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괜찮으면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건데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곳간이 다 말라가고 있는 건데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그럼 2055년 이후에는 이제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 되게 어려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 10여 년간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게 개선이 아니에요. 개악이야, 개악. 더 안 좋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괜히 잘못 바꿨다가 표가 달아나고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이제 아무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2025년 초에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발의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악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지는 거죠. 자, 국민연금에서 안 좋아지는 건 첫 번째, 내는 돈이 올라갑니다.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지난 18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였어요. 소득의 9%.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9만 원 내면 되고 200만 원 버는 사람은 18만 원 내면 되고 회사가 절반 내주기 때문에 반은 회사가 반은 내가.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9% 이렇게 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 내가지고는 기금이 고갈되니까 사실 뭐 조금 내는 것도 아닌데 계속 올라갑니다.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매년 올라가서 8년간 연속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2033년이 되면 13%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00만 원 벌어서 9만 원 버시는 분이 내년은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9만 5천 원을 내야 되는 것이고 내후년에는 10만 원 내야 되는 것이고 2033년이 되면 13만 원 내셔야 되는 겁니다. 보험료가 1.5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 좋아지죠.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연금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건데 연금 받는 금액. 사실 기금이 고갈을 막으려면 내는 건 많이 내고 받는 건 줄여야지. 들어온 돈은 많은데 나가는 돈이 적어야 기금이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 나잖아요. 더 내라고 하고 덜 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바꾸면서 야, 보험료 더 내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받는 것마저 깎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받는 거는 현행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이 41.5%인데 이게 이제 연금 지급하는 기준이거든요. 이게 내년에는 41.5에서 41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바꿔서 43으로 조금 올려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받는 거는 찔끔 올려주고 대신에 연금액은 보험료는 계속 이제 올라가는 구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대체율 인하,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실제 수령액에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무래도 더 내는데 뭐 받는 건 큰 차이가 없으니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예원님 보니까 국민연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진심이지 않아. 왠지 아세요?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잘 모르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 오르면 뭐 오르겠지 뭐 받으면 얼마나 받겠는데 앞으로 2, 30년 후의 일인데 뭐 잘 생각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국민연금 개혁을 잘 보시면 더 내라는 거예요. 더. 네. 더 내. 누구한테? 젊은 사람. 너네한테. 너네한테. 저는 거의 다 냈어요. 네.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다 내서 받고 있어요. 받는 사람은 영향이 있어 없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미 거의 다 납부한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년만 더 내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올라도 그래 조금 뭐 나라를 위해서 조금 몇 년만 더 내주지 이게 가능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3, 40대, 20, 30대는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는 1, 20년, 많게는 3, 40년을 내야 돼. 근데 계속 올라간대. 그러니까 이 제도를 잘 보고 있으시면 우리 성정길 TV 구독자 여러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너네가 더 내라는 거야, 너네가. 이거 열 받아 안 받아? 봤죠. 열 안 받는 표정이잖아. 지금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사실 우리 진행자님께서 얘기하셔도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당장 우리가 들고 여의도 앞에 가서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지금은 여러분에게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보험료율이 올라서 내 소득의 13% 사실 뭐 그 이상도 더 될 수 있습니다. 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뒷북 쳐가지고 막 한 2, 30년 후에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러고 하겠지. 뭐 어떻게 이미 다 끝났는데. 근데 국민연금을 그럼 가입을 안 하는 건 불가한 건가요? 국민연금 의무납입이잖아요. 하기 싫으면 이민을 가야지. 예. 여기서 소득이 있으면 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뀔 때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목소리를.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어? 연금에 관심 없고 다 뭐에 관심 있어? 전부 주식 코인하고 있잖아. 내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한 푼이나 더 벌어볼까 이러고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내가 진짜 한 푼 더 벌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기술을 익히고 뭐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뭐 주식 코인하고 하면서 이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많지 않다. 더 큰 문제가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빠진 게 있어요. 지금 보험료 더 내라는 거 들으셨죠? 연금 받는 금액은 원래 깎아야 되는데 깎기는 좀 미안하니까 이건 살짝 조정해서 올려놨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끝났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전부 다 앞으로 내야 될 젊은이들에게 부과하는 것이지 이미 납부가 끝난 사람들 거의 납부가 끝난 사람들에게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 기금고갈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낼 연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조만간 받으실 분들, 이분들이 낸 돈 대비 너무 많이 받아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낸 돈은 실제로 지금 얼마 받냐면 이제 조만간 연금을 받게 될 국민연금을 3, 40년간 꾸준하게 부어오신 분들이 낸 원금이 1억 정도 돼요. 1억. 자, 원금이 1억이에요. 근데 이렇게 1억 내신 분이 연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달에 200만 원 받아요. 한 달에 200만 원 평생 받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자고. 그냥 우리가 뭐 산수는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 1억을 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평생 받아. 이게 얼마나 대박인지 알려드릴게요. 한 달에 200이면 1년이면 얼마 받아요? 2,400만 원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년 받으면 1억이에요. 내가 낸 원금을 4년이면 원금 다 받고요. 만약에 이분이 노후를 40년 살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100세까지. 그러면 원금의 10배 받아요. 원금이 10배 받으면 수익률 얼마인지 아세요? 1000%예요. 우리나라의 주식 물론이고 미국의 S&P, 나스닥 다 포함해서 1000% 수익 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은 국민연금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전에 가입했던 분 대상이고 이제 새롭게 이제 2030은 그렇죠. 2030은 뭐 원금 받기도 쉽지 않겠지 이제. 뭐 1000%는 1000%야. 네, 50%도 못 받을 건데. 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연금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사람들, 이제 받을 얼마 안 남은 사람들, 이렇게 낸 돈은 얼마 없는데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조금 연금 좀 덜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되는 거죠. 그 제도가 자동 조정 장치예요. 이게 뭐냐면 연금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조금 줄이는 제도, 혹은 연금이 인상되는 걸 막는 제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조금 더 서로 세대 간의 공평성이 있고 이래요. 근데 사실 지금 받는 사람, 국민연금을 내가 100만 원 받고 있는데 갑자기 내년에 5만 원 깎는데 어떡하겠어요? 들고 일어나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깎냐 이걸 나 지금 당장 5만 원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돼요? 들고 일어나고 바로 데모하고 그다음에 표 안 주고 그럼 정권 바뀌고. 이 장치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야 되는데 아무도 방울을 못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금 고갈이 조금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 한 10여 년 연장이 됐는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지금 완벽하게 이제 기금 고갈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세대 간의 갈등을 다 떠나서 지금 받고 있는 세대, 조만간 받을 세대, 앞으로 내야 될 세대, 전체적인 세대가 같이 좀 논의를 통해서 뭔가 조만간 또 한 번에 좀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55년에 그러니까 연금이 고갈된다고 원래는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한 10년, 15년 정도 이번 제도로 인해서 조금 더 딜레이 된 건가요? 네, 조금 딜레이 됐고요. 네. 최근에 주가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수익이 좀 기금 수익이 나잖아요. 이러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주르르 빠지잖아요. 또 다시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난다고 해서 기금은 좋지만 그거는 수익의 문제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 수지차, 걷어들이는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가 크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 기금 고갈은 2060년대쯤 되면은 고갈될 거다. 근데 그런 건데 그것도 되게 보수적인 예측인 거고. 만약에 앞으로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 그리고 기대여명, 고령화가 더 늘어난다. 받을 사람들은 계속 안 돌아가셔. 계속 받아. 그런데 내야 될 사람들은 계속 안 나. 그러면 이제 사실 뭐 2060년도 뭐 보장할 수 없는 거죠. 더 다운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출산율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어르신들도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가 잘 돼서 너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5, 60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5, 60대가 국민연금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5, 60대 분들이 많이 보신다니까 제 얘기 듣고 막 짜증낼 수도 있겠네. 그죠? 저 새끼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지금 당장 뭐 지금 애들이 문제야. 내가 받아야지.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저도 5, 60대예요. 저도 어쨌든 약간의 우리가 서로 간에 좀 양보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제도란 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0대는 이제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 내가 근데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까 국민연금을 좀 안 내거나 좀 뭐 미리 받아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20, 30대라면 이해가 가. 야, 내가 기금 고갈되고 나중에 30년에 못 받는다니까 우리가 내지 말까? 이런 걸 얘기하는 젊은이들은 나름 이해가 가. 근데 5, 60대는 그러면 안 돼요. 5, 60대는 만약에 기금이 고갈들이 걱정이니까 내가 국민연금을 좀 덜 받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정말 애국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희생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이 좋은 국민연금을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안 받겠다고 하시니까 땡큐지 땡큐. 네, 국가를 위한 신흥 애국자, 신흥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이죠. 자, 근데 이 5, 60대들은 사실 국민연금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세요. 내가 지금 국민연금을 더 잘 활용해서 내 노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받는 걸 수급을 포기하고 더 줄여서 후세대를 위해서 내 국민연금을 희생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된다. 근데 후자는 거의 없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지. 88년도 국민연금 처음 생겼을 때도 그때 되게 좋은 제도였는데 그때도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했을 때 다들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나라가 내 돈 뺏어가서 안 준다. 이거 못 받는다. 이게 지금과 똑같은 얘기가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도 다들 안 했어. 안 한 사람만 바보 된 거야. 이제 와가지고 후회하지. 그때 가서 할 걸.
지금 마찬가지. 지금 5, 60대가 뭐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니까 뭐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좀 덜 내자 안 내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잘못 판단하시는 거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제대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국민연금 앱부터 까셔. 앱부터.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죠? 네. 이 앱을 깔아서 이제 인증하고 들어가면 내 국민연금이 얼마쯤 받게 되는구나가 나와요.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예? 뭐 게임 앱이라든가 뭐 이상한 이런 우리가 뭐 이런 앱들은 막 5천만, 1천만, 2천만 다운로드가 되는데 국민연금 다운로드가 500만밖에 안 돼. 네, 전 국민이 5천만이 가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00만만 다운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 앱 다운받으십시오. 받아서 확인하시고요. 그 열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내왔고 나중에 얼마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못 낸 게 있는가. 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미처 못 냈던 거. 이런 거 나중에 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과거에 해지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좋은 걸 해지했어. 원래 해지하면 끝이잖아. 근데 국민연금은 그러지 않아. 해지한 분들을 살려줘. 네,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런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한번 우리가 찾아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계속 가입, 추납, 반납 제도 등 이제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분들에게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까요? 뭐 어떤 분들이 효과적이지 아니라 다 무조건 다 해야죠. 다 무조건 효과적이야 그냥. 네. 딱 한 경우만 제외하고 일찍 죽는 경우.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일 한다. 우리 집이 아무리 봐도 기대 연명이 짧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다 우리 집은 70세 이전에 죽더라. 다 나도 그렇게 갈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크게 할 필요 없어요. 국민연금은 오래 살면 받는 거지만 일찍 돌아가시면 뭐 유족연금이 지급되긴 하지만 유족연금도 중복되면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일 한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좀 준비하실 필요는 약간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한 평균 수명은 살 것 같다. 한 80세는 살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국민연금 잘 활용하시는데 첫 번째, 과거에 해지하신 경력이 있으시다면 그 해지한 거를 살리는 게 바로 반납제도예요. 반납. 그 전에 내가 반환 일시금 받았거든요. 해지하면서 요거를 다시 토해내라. 반납해라. 자, 반납하면 연금액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 반납하시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못 냈던 게 있어요. 기간 중에 뭐 내가 실직을 하거나 뭐 이직을 하느라 못 냈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직장 다니다가 이제 육아를 하느라고 주부였던 기간 이런 기간 못 내셨잖아요. 요걸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정일 TV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하셔가지고 추후 납부 팁을 드리자면 추후 납부 오래 하셔야 돼요. 올해 안에 올해 내년 가면 안 돼. 왜냐면 지난 18년 동안은 보험료가 올랐다 안 올랐다? 안 올랐다. 그대로 보험료였기 때문에 내가 추후 납부는 이번 달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못 냈던 걸 한 번에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달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0달 치면 이번 달에 보험료가 30만 원인데 10달 치면 300이고 100개월 치면 3천만 원이에요. 한 번에 엄청난 큰 금액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 보험료율과 영향이 있어요. 근데 보험료율이 지난 18년 동안은 똑같았어.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었어요. 뭐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연금 받기 전날 해도 되고.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내야 될 보험료가 올해 하면 1,000만 원인데 내년에 하게 되면 뭐 1,050만 원. 내후년에 하게 되면 1,100만 원. 이렇게 계속 늦게 할수록 총 내야 되는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내면 연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연금액은 변화가 없는데 내는 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후 납부 혹시 하실 분들 있으시면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60세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의무가입 종료 기간이거든요. 6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내셔야 돼. 근데 60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의무 납입은 아니에요. 근데 60세 이후에 바로 연금 타는 게 아니라 63세, 64세, 65세가 돼야 연금이 나오거든요. 한 3, 4년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나는 그동안 국민연금 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이제 60세 됐으니까 더 이상 안 내도 되네. 야, 신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내.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좋아 안 좋아? 국민연금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안 좋지만 지금 60대에는 좋다 안 좋다? 좋죠. 최고의 노후수단이다. 그럼 내가 한 달에 3, 40만 원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걸로 뭘 해봐야 뭐 다 써버리고 이걸로 투자한다고 했다가 뭐 수익도 보지만 날릴 수도 있고 은행 갖다 적금해봐야 뭐 이자 2%밖에 안 주고.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다? 국민연금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금융상품이 뭐라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연금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무납입이 끝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공단 전화해가지고 제가 의무납입이 끝났는데요. 혹시 더 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 그랬더니 뭐라 그래? 60세 이후가 되면 의무납입이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주지 않고요. 국민연금공단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60세 이후에도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 계속가입제도라고 해서 연금 받기 전까지 한 3, 4년 동안 추가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보험료 책정해서 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시는 거야. 하시는 거야. 그렇게 내시면 연금액이 더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질문하는지 아세요? 그동안 60세까지는 회사를 다녔잖아요. 회사를.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회사를 다니면 내가 보험료를 얼마 내냐면 소득의 9%를 내는 게 아니라 절반만 내요. 절반은 회사가 지원해 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보험료가 20만 원인데 내 통장에서 10만 원만 빼가고 그다음에 10만 원은 회사가 내주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좋죠. 좋잖아요. 자, 근데 60세 이후부터는 회사를 다녀 안 다녀? 안 다니죠. 의무가입도 끝났어요. 회사가 내줘 안 내줘? 안 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20만 원 내려고 보니까 20만 원 내가 다 내야 되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60세 전까지는 회사가 절반 내줬는데 이제는 또 회사가 안 내주니까 내가 다 내야 돼. 그러니까 뭔가 막 아쉬운 거야. 뭔가 손해 보는 느낌. 그죠? 그래가지고 또 안 해.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절반을 내줘서 더 좋았던 거예요. 본인이 다 내면 더 좋은 거고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까 더 좋은 거고 제가 아까 1억을 내서 낸 돈이 1억인데 월 200만 원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세계 최고의 국민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억 중에서 절반을 누가 내줬어요? 회사가 내줬어요. 실제는 1억 내고 200만 원 평생 받는 게 아니에요. 5천만 원 내고 1억 평생 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 최고야. 우주 최고. 예? 인류 역사상 이런 전무후무한 상품이에요. 아니, 자, 만약에 우리 의원님 지금 생각해봐. 지금 딱 5천만 원만 내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200만 원씩 평생 준다. 너무 좋죠. 네, 1년에 2,400, 2년만 받으면 원금 받아요. 네, 40년 받으면 원금의 20배를 받아. 수익률 2,000%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죠? 집 사겠어요, 그거 하겠어요? 집 팔아서라도 해야 돼요, 지금. 아니, 그죠? 집은 나중에 사도 돼. 그죠? 네, 그 정도로 국민연금이 좋은 상품인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60세 되신 분들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반납 다 활용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잘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죠. 그렇죠? 이걸 하셔가지고 국민연금을 늘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 고갈이 빨리 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반납을 여러분 우리 50, 60대가 하지 마세요. 안 해주셔야지 기금 고갈이 늦춰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국민연금을 줄여서 최대한 국민연금을 조금 받고 적게 받고 안 내고 되도록이면 그냥 받는 것도 포기해 그냥.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러분이 애국자가 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국민연금을 희생해 주시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반납 절대 하지 마시고 국민연금을 최소한을 줄여서 받아주셔야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선택하세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이제 국민연금 중심 노후 전략이 약간 충분할까요?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준비해 오셨잖아요. 예, 해서 만약에 150만 원, 200만 원 받는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자산들이 부동산 자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더 좋은 제도가 있는 게 뭐냐면 평생 모아온 건 집 한 채밖에 없어요. 근데 노후를 살려고 보니까 연금이 별로 없네. 그래서 이 주택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자, 근데 뭐 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가겠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만 내가 이걸 쓰고 가겠다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고요. 뭐 아주 비싼 집은 안 되지만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가능하고요. 70세에 가입하시면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받아요.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내 평균 주택 가격이 10억이 넘었잖아요. 뭐 그렇게 10억까지 안 보고 그냥 나는 지방에 한 5억짜리 집을 살고 있어요. 자, 5억짜리 집을 70세 주택연금 가입하면 150만 원 나옵니다.
자, 아까 국민연금 얼마 있었죠? 한 150만 원, 200 있었죠. 그렇죠? 자, 국민연금 150만 원, 주택연금 150만 원만 해도 이미 300이에요. 한 달에 300이면 서울 강남에서 못 살지만 웬만한 외곽 도시에서는 다 살 수 있어요. 거기다가 내 배우자도 따로 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그런 것까지 합치면 기본 3,400, 4,500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 뭐 20, 30대는 우리 뭐 예은님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니까 잘 몰라. 그죠? 관심이 없어. 왜냐면 내가 연금이 지금 주식 방송을 우리가 하잖아. 네. 그럼 바로 관심 있을 거야. 뭐 하이닉스 오늘 55만 원 찍었는데 이거 지금 언제까지 더 가냐? 지금 반도체 뭐 실적이 좋다. 뭐 이런 거 다 관심 있잖아. 그죠?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지금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이런 거 관심 많잖아. 이런 것만 관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연금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지 이제. 그죠? 자, 그런데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관심 가질 거에 10분의 1만 연금 관심 가지면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20, 30대는 잘 모르겠지만 5, 60대는 연금 준비 잘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만 있어도 기본 노후는 해결된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준비하실 연금이 뭐 퇴직금 있으신 분들은 퇴직연금 하면 되고요. 개인연금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연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개인연금에 있어서 올해 이미 나와 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연금이 개인연금 중에 톤틴 연금이라고 있습니다. 톤틴 연금. 톤틴. 이게 17세기 이탈리아 금융가였던 톤티라는 사람이 고안한 연금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정한 조건을 주고 조건을 달성하면 더 많은 연금 받게 해주는 거예요.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손실이 커져요. 대신에 연금 받으면 연금이 많아져요. 만약에 우리 둘이 연금을 가입했는데 저는 끝까지 가서 연금 받고 예은 씨는 해지했어. 그럼 어떻게 되면 본인은 낸 돈이 1억인데 손실을 뭐 한 5천만 원 손실을 봐. 그 5천만 원 누구한테 와? 저한테 와요. 제 연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톤틴 연금.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해지할 거라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연금으로 받을 거라면 굉장히 좋은 연금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이제 구조들이 점점 더 진화가 되면서 더 좋은 개인 연금들이 나오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매달 꾸준하게 한 달에 50만 원씩 꾸준하게 내는 연금도 있지만 내 목돈이 한 5천만 원 있다. 일시불로 내고 연금으로 받는 그런 상품들도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연금을 추가적으로 좀 보완하신다면 특히 개인 연금들은 세제 혜택도 돼요. 지금 뭐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 계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IRP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금보험들은 비과세 되고요.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는 연금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 궁금하실 때 어디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궁금할 때 개인연금 뭐가 좋냐, 국민연금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뭐 주택연금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네. 어디다 물어보는 거예요? 연금 박사. 연금 박사한테 네. 물어보면 돼요. 연금 박사. 아시겠죠? 네, 네, 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 혼자 하다가 이 문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1,000통 이상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금에 대한 상담 열심히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기준 최근에 또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기초연금 뭔지 모르시죠? 나이가 들면 받을 수 있는. 근데 말이 딱 보니까 네. 기초잖아, 기초. 네. 그러니까 뭔가 부자들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한 달에 34만 원 정도, 이거 매년 바뀌는데 드리는 거예요. 연간 40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공짜로 400을 줘요. 한 달에 34만 원. 커요, 작아요? 크죠? 월급이 많구나. 네. 30만 원, 아유 이건 뭐 해가지고 뭐 술값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노후에 용돈도 없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34만 원 그게 큰 돈이에요. 그죠. 예, 이거 한 달 생활비예요, 그냥. 네. 자, 근데 그걸 국가가 다 보장해 주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기초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초연금을 줄 때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1,000만 명을 줄을 세워가지고 1등부터 300만 등까지는 안 줘. 30%는 안 줘. 그 다음에 301만 등부터 마지막 1,000만 등까지는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한 저기 뭐야 소득 기준으로 좀 재산이 없어가지고 한 700만 등, 800만 등 돼. 이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지. 네. 근데 내가 지금 301만 등이냐, 295만 등이냐 이런 분들은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자르는 선정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 네. 이걸 어떻게 하냐? 65세 이상이 되시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과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탈탈 털어서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재산도 보고요, 뭐 보험도 보고, 주식도 보고, 예금도 보고, 그다음에 소득도 다 봅니다. 다 봐가지고 이걸 딱 환산해가지고 일정 기준이 되면 기준 이하면은 받으시는 거고 기준 이상이면 못 받는 거예요. 네. 그 기준이 얼마냐면 부부 가구 기준,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기준으로 지금 월 364만 원 정도 되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월 228만 원 정도 기준이 돼요. 요 기준이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 기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올해 혼자 살고 있는데 228만 원 이하여야지 받는데 나는 올해 230이라서 못 받았어. 아, 그럼 나는 기초연금 못 받는구나. 포기하실 게 아니야. 나는 230만 원 그대로인데 내년에 228이 235로 올라. 그럼 나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돈을 드리는 기준도 34만 원 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내년에 뭐 35, 36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만간 40만 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들이 매년 약간씩 조정되고 있고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뭐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기준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서 설령 탈락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어떻게 선정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혹시 부모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년생. 아직 65세 안 되셨구나. 65세가 되시면 이제 관심이 있어져. 그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저기 강남에 살고 계시잖아요. 강남 저기 한복판에 압구정동 그런데 뭐 수백억 자산가. 이러시면 기초연금 못 받아.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중산층이다.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재산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강남에 한 17억짜리 아파트 있어요. 자, 강남에 17억짜리 아파트 있으면 뭐 못 사는 건 아니잖아. 부자지 사실 어떻게 보면. 자, 이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도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준을 환산하는 건 복잡해.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럼 공시가격이 10억이 아니라 실제 시세는 10억이지만 공시가격으로 봐요. 공시가격에다가 거기서 뭐 거주에 대한 공제 빼고 이래가지고 거기 남은 금액이 뭐 4%를 곱해서 이렇게 합니다. 복잡해. 이건 알 필요 없어. 그냥 이건 다 나중에 때가 되면 알려줘. 어쨌든 대략 정말 재산이 많이 없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집밖에 없다 하더라도 한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셔도 웬만하면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재산이 뭐 주택은 거의 없어서 주택은 내가 지방에 살아서 한 2, 3억밖에 안 된다. 그럼 소득이 한 1, 200만 원 있어도 연금도 한 1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저기서 모든 다른 소득도 있고 이렇게 하셔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10명 중에 7명 준다니까요. 요번에 민생회복 소비지원금 줬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거 하위 90%는 다 주고 상위 10%는 안 주잖아. 그렇죠. 저는 못 받았어. 상위 10%야. 상위 10%. 네. 네. 근데 이게 상위 10%를 끊을 때 저는 사실 뭐 제가 부자도 아니고 강남에 집도 없고 저는 50년 만에 겨우 분양 하나 받아가지고 집 한 채 있는 건데 응? 왜 못 받았냐? 뭐 소득이 좀 높으면 건강보험료 좀 낸다고. 그래가지고 7천만 원을 끊었나? 그래가지고 못 받았어. 어쨌든 뭐 그래서 상위 10%래. 네. 자,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나머지 90%는 받는 거잖아요. 우리 65세 어르신 중에서 하위 70% 드리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땅에 살면 좀 못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웬만하면 경기 이남에 살고 있으면 다 받는다. 그죠? 얘가 팁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재산이 얼마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야. 나는 물려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진짜 아버지는 돈이 없으신가 보다. 그죠? 그래가지고 재산이 없는 줄 알았어.
그죠? 그런데 그럼 물어봐. 60% 넘으셨어. 아버지 어머니 기초연금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못 받는데.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버지 기초연금 못 받으신다는 얘기는 뭔가 재산을 숨겨두신 것 같은데요. 그럼 갑자기 아버지가 당황하실 거야 이제. 네. 당황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웬만하면 다 받는다. 아, 그러면은 이제 재산이 많고 소득이 낮아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재산과 소득을 다 합산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데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재산은 뭐 부동산은 많지만 소득이 또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걸 합산하는 거예요. 둘 다 많으면 못 받겠죠. 네. 근데 각각 기준을 다 합산하기 때문에 재산도 너무 많으면 못 받는 거고 소득도 너무 많으면 못 받는 거고. 네. 그럼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를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기초연금이 아까 34만 원 드린다 그랬잖아요. 아, 그럼 난 당첨됐으니까 34만 원 다 받겠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받는 걸 딱 보는데 34만 원 안 나와. 뭐 한 20몇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제가 기초연금은 남들은 다 옆집은 34만 원 받는다 그러는데 왜 저는 20만 원, 10만 원밖에 안 줍니까? 갔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도 약간의 사회복지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기초연금은 아예 무상으로 사회복지를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기초연금을 주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서도 약간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또 줘? 중복 혜택이 간다라고 봐서 국민연금을 50만 원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국민연금이 한 달에 수령액이 5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조금씩 감액돼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이제 어떤 얘기가 생기냐? 아니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모았는데 옆집 아저씨는 팽팽 놀아서 국민연금이 없다. 나는 열심히 죽어라 평생 직장 다녔고 나는 죽어라 국민연금 일해가지고 국민연금 받았는데 기초연금 깎여. 근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평생 놀았는데 기초연금 다 받아. 뭐야 이게? 논 사람은 다 주고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깎고. 열받죠. 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국민연금 가입하는 게 참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 일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라고. 그래서 기초연금 깎인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 그럼 우리 하지 말자, 내지 말자, 깎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어떤 분들이라고? 애국자. 네.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좀 더 받으려고 국민연금 막 깎고 안 내고 이러신 분들은 애국자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본인의 국민연금까지 희생해 주시는 굉장히 숭고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러시든가. 네.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물론 국민연금 제도상 그래요. 이게 억울한 건 사실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초연금 덜 깎이려고 국민연금을 내가 안 내. 이런 거는 소탐대실하는 거다. 작은 이익을 취하려고 큰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제도가 매년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나중에 받게 되실 수도 있고 못 받게 되실 수도 있고 받다가도 탈락할 수 있고 탈락했다가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기준이 지금 하위 70%잖아요. 요건 나중에 70%가 80%가 될 수도 있고 70%가 4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건 언제 바뀔지 몰라. 근데 국민연금은 받아 못 받아 평생 받는 거잖아요. 평생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받는 연금액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기초연금 때문에 포기해? 안 되죠.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계속 최대로 늘려놓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죠? 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국민연금을 줄이는 방법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 그죠? 뭐 피하려다 뭐 밟는다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재 피하려다 똥 밟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대상자일 경우 수급액이 약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절반까지는 아니고요. 네. 줄어요.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20%. 아, 이것도 또 열받잖아. 그렇죠. 네. 혼자 받으면 34만 원 다 받아. 네. 근데 부부야. 네. 부부면 나 34만 원, 배우자 34만 원 받잖아요. 네. 그럼 68만 원. 야, 신난다. 68만 원 받겠다. 근데 받아 보니까 68만 원이 아니고 20%가 깎인.
나 27만 원, 배우자 27만 원 해가지고 54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4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각각 사람인데 왜 20% 깎냐? 그런데 이 기초연금 제도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혼자 살면 생활비가 100만 원 든다고 치울 때 둘이 살면 200이 들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네, 어차피 고정비는 있으니까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2배가 드는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할 때는 그래서 혼자 살면 34만 원 준다 하더라도 둘이 살면 각각 받는 것보다는 거기서 각각 20%씩 깎겠다. 이 기준이 이제 말은 맞는 얘기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20%를 깎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부부가 동시에 받을 때는 20%씩 깎여서 받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그 제도가 좀 바뀐다, 조정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뭐 돈이 좀 있어. 뭐 34만 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근데 이걸 20% 깎는데 그럼 뭐 34만 원 받나 27만 원 받나 아까 좀 전에 예은 씨 그러던데 보니까 뭐 이거 7만 원 깎여? 7만 원? 오늘 술 한잔 안 먹으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 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잣집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으니까 뭐 7만 원 정도면 내가 그냥 술 한잔 안 먹으면 된다. 내가 오늘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야 내가 오늘 쏠게 이 얘기만 안 하면 돼. 눈치 좀 보면서 네가 싸라 네가 싸. 그럼 7만 원 아끼는 거잖아. 그죠? 자 이런 거야. 근데 저소득층 한 달에 34만 원 가지고 정말 빠듯하신 분들, 이게 정말 소득의 거의 전부이신 분들이 나도 34만 원, 배우자도 34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20% 깎아버리면 24만 원 깎이는 것이 이분들은 진짜 이 추운 겨울날 난방을 뗄 수 있냐 안 뗄 수 있냐가 달려져요. 그럼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제도가 되겠냐면 소득이 낮으신 분들, 정말 소득 하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부부 감액을 하지 말거나 좀 덜 감액하자, 이런 제도가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부터 시행될지 내후년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행될 거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더 합리적인 것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의 부부 감액을 줄이자 하지 말자, 이거보다 70% 주지 말고 한 40%만 주는 거야. 40%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에게 34만 원 주지 말고 10명 중에 서너 명에게 50만 원, 60만 원 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복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어려우신 분들 더 드려야 되는 거고, 지금 사실 기초연금 제도는 너무 많은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차이가 뭐냐면,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65세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 자, 이분들은 사실 국민연금만으로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 나이가 70, 80세 이러신 분들은 본인들이 일할 때 국민연금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고 싶어도 못 가입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후가 됐더니 연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하자고 기초연금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이 이제 시작되면 기초연금 제도는 사실 점점점 이제 축소되어 가는 게 정상인 거죠. 이제 또 기초연금 선정의 기준이 2025년 단독가족부 기준 228만 원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때문에 감액되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좀 여러분 다 이해되셨겠지만 소득 하위 70%다 보니까 돈이 진짜 없으신 분들이 아니라 조금 있으신 분들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거의 한 70%에 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1, 2, 3등은 안 되는데 4, 5등쯤 되시는 분들 돈이 조금 있긴 있어. 그죠? 근데 내가 4등이 되면 받는데 3등이 되면 못 받잖아. 이거를 소득과 재산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짱구를 굴리는 거야.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있어서 기초연금 못 받는구나. 요거를 좀 줄이면 재산이 줄어들면 받으니까 재산을 줄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재산을 숨기는 거야. 숨겨. 남 주는 거지. 남 주면 그거는 기초연금 받자고 내가 통장에 몇 천만 원 남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날리는 거잖아. 아니 보이스피싱 당하면 되잖아. 보이스피싱. 그렇죠? 자산이 줄어드니까. 자,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숨길까? 좋은 방법이 그렇지. 우리 자식한테 주면 되겠구나.
그죠? 네. 그래서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 통장에 있는 돈 한 5천만 원 자식한테 증여를 딱 하고 나면 주고 나면 내 자산이 줄어드니까 기초연금 받겠지? 땡, 땡 못 받아. 네. 자, 일단 2011년 7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2011년 7월에 국가의 개인 재산을 한번 쑥 정리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 다 숨겨놔도 이미 국가는 다 알고 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지난달까지는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 보니까 5천만 원이 사라졌어. 아, 재산이 줄어들으셨군요. 이제 기초연금 자격이 되니까 기초연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전 세계 최강 IT 국가. 그죠? 딱 물어봐. 어머니 5천만 원 사라졌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아니 이거 다 써버렸는데?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빨리. 어디 갔어? 에? 아니야 난 뭐 그냥 날라갔어. 어디가 보이스피싱 당했어. 자 일단 5천만 원 사라지신 거 자식한테 줬는지 내가 관심 없고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깎아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요? 깎아드리지 않고요. 다만 그냥 쓴 걸로 인정해 드릴게요. 대신에 쓴 건데 한 달마다 5천만 원 썼을 수는 없잖아. 그죠? 한 달에 한 250만 원 쓴 걸로 인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4,750만 원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탈락.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산을 숨기거나 뭐 누구한테 주거나 증여하거나 이러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착각입니다. 착각.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네, 그냥 본인이 갖고 계신 자산이 그대로 조금씩 자연적으로 소비분이라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부분만 인정해줘요. 그게 한 달에 한 2, 300, 연간 한 2, 3천 돼요. 그 정도가 없어진 거는 그냥 쓴 걸로 봐줄 게지만 그 이상 만약에 없어진 것들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짱구 굴릴 필요 없다. 그럼 한 10년 전에 이렇게 증여를 한 것도 그것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네네.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럼 향후 이제 기초연금제도에 추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 제도는 10명 중에 7명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법안이 발의된 거는 10명 중에 7명 이상 주자, 뭐 7.5명, 8명 이렇게 주자라는 안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법안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국가의 어떤 지출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항상 제도라는 것이 그렇듯이 사회의 변화에 잘 맞춰서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사실 국가가 많이 주면 뭐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좋아하겠죠.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주는 건 좋지만 나에게 주는 돈이 어디선가는 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고가는 비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주지만 어디선가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돼. 내가 기초연금은 5만 원 더 받았는데 가다가 경찰관한테 스티커 뜯겨가지고 10만 원 더 내는 거야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합리적으로 주려면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집중해서 주는 그런 제도로 좀 바뀌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 전문가로서 국민연금 받는 세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연금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국민연금만으로도 최소 5,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 기초연금 제도는 여기에 맞춰서 점점점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 기준액도 점점 낮아지게 될까요? 나중엔? 그러니까 현재 70%라는 기준이 변동이 없다면 선정 기준액은 약간씩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변동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70%를 주지 않고 80%를 주겠다? 그러면 선정 기준액 더 올리겠지. 60만 원이 아니라 뭐 400만 원 이하 다 주겠다. 500만 원 이하 다 주겠다. 근데 이제 40%수 깎겠다? 그럼 이것이 이제 뭐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으로 줄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제도들이 뭐 잘 있으니까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65세 이전에는 사실 뭐 관심도 없으시고 미리 준비하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65세가 딱 되면 이제 3개월 전부터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셔가지고 나 기초연금 받을 때가 되니까 좀 신청을 하시면 돼요. 신청을 하시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대신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되게 무서운 절차를 거칩니다. 서류에 사인을 해야 돼요. 이 서류에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거야. 신체 포기각서는 아닌데 전 재산을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게 사인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내 재산이 다 드러나니까. 거봐 지금 나오잖아 지금. 이게 숨겨둔 재산이 이제 많은 이런 재산이 많은 사람 이런 반응이 달라 반응이. 나는 숨겨둔 재산 하나도 없는데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예원님, 맞아 그래요. 자 큰일 났어. 자 그래서 숨겨둔 재산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국가가 다 안다는 생각에 사실 국가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공식화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신청을 좀 꺼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청을 하게 되면 재산이 다 드러납니다.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한 2, 3개월 걸려. 2, 3개월 걸려서 이제 확인이 돼. 아 기초연금 탈락이십니다. 합격이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기초연금 가입은 의무가 아닌 거죠?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요. 네. 의무가 아니라 권리잖아, 권리. 네. 근데 기초연금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신청해야만 줘요. 그 신체 복위각서, 재산 공개 서류에 사인을 해야지만 심사가 가능하고 그래야지 주는 거예요. 그걸 신청하지 않으시면 대상이 돼도 안 줘요. 네. 그럼 그걸 65세 이전에 이제 사인을 해야 65세 이제 생일이 지났을 때 딱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5세 생일이 지나도요. 네. 사인을 하면 3개월이 지나잖아요. 네. 그거 소급해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줄 건 다 준다. 띄어먹진 않는다. 대신에 이제 재산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안 하려고 하죠. 저 같은 사람들은 소시민이니까 이제 다 사인해가지고 한번 심사해보세요라고 하겠지만 우리 예언님, 어머님, 아버님은 좀 안 하실 수 있겠네. 아닙니다. 저도 해야죠. 아니 본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 아버님, 어머님이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그냥 기초연금 포기해요 그냥. 네, 그냥 뭐 재산 많은데 뭘 받아. 네. 그러면 이제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기초연금이 만약에 이렇게 막 지급 대상이 늘어난다면은 만약 인생회복지원금처럼 막 90%까지 막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뭐 그렇게 늘리자고 하는 안도 있고요. 전부 다 주자고 하는 안도 있어요. 네. 전부 다 주면 이재용 회장제도 65세가 되면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실상 좀 그렇잖아요. 돈이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럼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이제 전환하게 되면 건보료가 또 어떻게 산정되게 될까요? 건강보험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죠. 병원 가면 거의 돈 안 들고, 근데 돈 안 들어 좋지만 반대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소득의 거의 8%를 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합쳐가지고. 그런데 사업자나 뭐 일반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다 내요. 항상 직장가입자들은 혜택이 있죠. 평생 노예로 사는 거니까 노예들이 그런 혜택은 줘야지. 그래서 노예들은 회사에서 절반 내줍니다. 네, 종업원들. 자, 그래서 종업원의 종자가 노예 종자예요. 따를 종자.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평생 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절반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직 종업원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평생 사장님이 노예로 사는 거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절반 지원해 주니까 8% 중에 4% 정도는 회사가 내줍니다. 자, 그런데 회사 다닐 때는 절반 내주니까 좋았어. 근데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가 돼요. 자, 지역 가입자가 되면 건보료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단 사업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좀 전에 말씀드린 노예, 이 노예로 사시는 분들은 특별 혜택이 있어요. 네, 노예로 사니까 힘들잖아. 어떤 혜택이냐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집을 안 봐. 주택을 안 봐요. 그리고 소득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582 40이니까 40만 원 건강보험료고요. 20만 원 회사가 내주고 내 통장에서 내 급여에서 20만 원 빠져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달에 5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인데 집은 원베일리야. 그 한강 보이는 그 저기 꼭대기층에 살고 있어. 지금 시세로 막 60억, 100억 돼. 그죠? 네. 그런 집이 원베일리만인 줄 알았더니 옆에 또 있어. 뭐 아리팍 뭐 또 있어. 그래가지고 부동산만 한 500억 천억이 돼. 그죠? 건강보험료 낼까요, 안 낼까요? 건강보험료는 재산에도 부과하고 소득에도 부과하는데 이 직장인들은 재산은 한 푼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고 소득에 대해서만 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퇴직을 하는 순간 지역가입자가 돼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지역가입자는 그냥 일반인이잖아. 저는 지역가입자예요. 저는 그냥 자영업자니까.
그래서 이 지역가입자들은 뭘 보냐면 소득 보고요. 그 다음에 집 봐요. 집. 차도 봐요.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본다는 거 집. 이게 이 문제가 뭐냐면 주택 가격이 지금 직장 다닐 때까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퇴직하는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얼마 나오냐면 뭐 정확하게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략 한 그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보거든요. 한 10억짜리 집에 산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한 10여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그죠? 네. 그러면 뭐 20억, 30억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건강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100억짜리 집에 산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올 수도 있죠. 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내지도 않아야 될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가입 퇴직한다는 것이 건강보험료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주 적은 뭐 5억, 뭐 10억 미만 이렇게 하신 분들은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좀 이제 서울에 사시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재산세 과표가 좀 올라가신 분들은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 직장을 또 구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직장 가입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직장 가입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누구 친구 찾아가가지고 사업하는 친구 찾아가서 야 너네 회사에 내가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100만 원만 줘도 좋으니까 직장 내 회사에 좀 등록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등록해서 별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월급만 받아도 직장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주택에 대해 보험료를 안 내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죠. 잘못된 경우지. 그죠? 네. 근데 걸리나요? 뭐 일하면 되는 거니까 네. 뭐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일도 안 하고 그냥 등록만 돼 있다 이건 문제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남한테 가서 야 너네 회사에 좀 등록해 줘라 직장인으로 이거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회사를 차려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가 법인 차려가지고 내 법인 회사에 내가 종업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친구 회사에 가가지고 아니면 내가 법인을 차려가지고 거기 종업원이 돼가지고 직장 가입자가 돼가지고 건강보험료 부동산 부분을 빼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나쁜 놈들이다. 뭔가 건강보험료를 피하려고 하는 범법자들이다.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만들어놓은 제도가 문제예요. 예. 직장 가입자들은 평생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게 돼 있고 지역 가입자들은 맨날 그걸 평생 내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차별화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좀 완충시켜주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원래 나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 막아야 되는 거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건보료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건보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일까요? 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다 부과되잖아요, 그죠?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연금 소득이 없으니까 뭐 그냥 근로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지만 나중에 60세, 65세가 되면 연금 소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연금 중에서 사적 연금이라고 하고 있는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이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연금저축 IRP는 건강보험법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 대상이지만 현재 면제주고 있고 일반 개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예요. 아예 빠져버려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는 퇴직금도 건강보험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금 중에서 유일하게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공공성을 지닌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유일하게. 연금 중에서 유일하게. 자, 그래서 어떻게 부과되냐? 내가 받는 연금 수령액의 50%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지금 건강보험료율이 소득에 부과되는 것이 대략 장기요양보험료 합쳐가지고 8%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을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해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하고요. 그 100만 원의
8% 정도가 부과되기 때문에 약 한 8만 원 정도가 나온다. 200만 원 받으면 8만 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공적연금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00만 원 중에서 과세 대상은 빼고 뭐 비과세 대상은 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건보공단은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관계없이 당신이 받는 공적연금액이 총액이 얼마인지만 보고 거기에 50%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것도 몇 년 전까지는 30%만 잡았어요.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6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했거든요. 이거 50%로 올렸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예요.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기금하고 똑같아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병원 다니시는 분 늘어나니까 계속 이제 지출이 커지니까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도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퇴직금도 이제 건보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자체가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있는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이 소득에 퇴직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에 부과가 되는데 종합소득에 빠져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을 샀다가 팔았어. 우리 부모님도 돈이 있으시니까 내가 집을 한 30억에 샀는데 이것이 30억이 60억이 된 거야. 그리고 팔았어. 그럼 양도 차익이 30억이 생기잖아요. 이 양도소득 30억에 대해서 원래는 건강보험료 내야 돼. 소득이니까. 근데 이걸 부과 안 해요. 빠져 있어요. 이와 똑같은 구조가 퇴직금이에요. 퇴직소득도 내가 평생 일해가지고 퇴직금을 뭐 한 1억, 2억, 3억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도 굉장히 낮고 건강보험료도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도 그냥 세금 내는 것이고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안 되는데 IRP 계좌로 받거든요. 지금은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라고 해서 그래서 IRP 계좌로 받아요. 거기서 연금으로 받아. 그러면 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됩니다. 그 전까지 일시불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IRP 계좌로 넣어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이 돼요. 이 소득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건강보험법이 뭐라고 되냐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법의 약간의 이제 오류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국가가 권장하는 정책인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오히려 국가가 권장하는 대로 연금으로 나눠받았더니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현재까지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유예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없어. 근데 조만간 이제 그런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거든요. 연금 계좌나 연금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법이 바뀌는 순간 거기에 연금 계좌에 들어와 있는 죄 없는 퇴직금도 건강보험료를 부과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퇴직 후에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서 보험료가 폭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뭐 활용한다기보다는요, 이게 이제 선택을 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좋은 제도죠. 왜냐하면 직장인일 때는 내가 보험료를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당하고 그나마 절반은 회사가 내주고 절반은 내가 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낸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딱 퇴직을 하고 보니까 지역가입자가 돼가지고 재산이 들어오잖아요.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나 적으신 분들은 큰 상관 없어요. 근데 재산이 좀 많아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일 때는 보험료 내가 내는 부담 금액이 한 2-3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지역가입자가 돼 보니까 갑자기 한 5-60만 원이 나오네. 그죠? 자, 그럼 이제 갑자기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뭘 뒀냐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걸 뒀어요. 자, 여기서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우리가 옛날에 배웠는데 국민연금도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있어요. 두 개가 용어는 똑같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은 뭐냐면 60세가 지나도 계속 더 낼 수 있는 제도. 이게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이고요.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뭐냐면 직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퇴직을 해서 지역가입자가 됐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받아보니 내가 직장에서 냈을 때보다 보험료가 엄청나게 높다. 이러신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퇴직한 이후에 36개월,
3년간 네. 3년간 직장 가입자이었을 때의 본인 보험료를 3년간 낼 수 있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임의 계속 가입 제도예요.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자, 그래서 나는 분명히 직장 낼 때는 내 통장에서 20만 원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보니까는 50만 원, 60만 원 나온다. 이러면은 50만 원, 60만 원 내는 게 아깝잖아요. 이 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바로 퇴직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전화해서 저는 임의 계속 가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최대 36개월까지 더 낮은 보험료를 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럼 엄청나게 더 큰 금액을 내셔야 되는 거니까 특히 퇴직하신 분들은 2개월 이내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 후에 연금 수령 외에 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지 뭐가 더 유리하게 될까요? 임대소득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네. 그러고 싶다. 덜 내려면 임대소득 생겨가지고 네. 건강보험료 폭탄 맞고 싶다. 제발 건강보험료 폭탄 저한테 쏴주세요. 임대소득 많이 생기고. 네.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임대소득이 없어가지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가 없네. 안타깝다. 폭탄 맞고 싶은데. 자, 글쎄요. 이거 뭐 개인 사업자를 하는 것과 임대사업자를 하는 것 관계없이 다 개인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뭐 바꾼다로 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서 건강보험료 다 부담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강보험료 폭탄 안 맞으시려면 소득을 줄여야 돼. 그럼 소득을 다 재산으로 바꿔야 되는 걸까요? 재산도 건강보험 부과하잖아요. 방법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하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자, 양도소득세가 뭔지 아시죠? 네.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집값이 안 오르면 돼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많이 내는 게 좋은가? 집값이 안 올라서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게 좋은가?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는 것에 대해서 뭐 불합리한 기준은 바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원금에 대해서 뭐 건강보험료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추가적인 수익이 생겼을 때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먼저 생긴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를 부과하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가 세금 건강보험료 걱정하기 전에 수익부터 늘리자. 임대소득을 늘려. 네. 임대소득이 예를 들면 1,000만 원 넣는데 건강보험료 1,100만 원 내라고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고 나서 건강보험 낼 건 내자. 그다음에 이제 뭐 소득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되는 방법이 있어요. 퇴직 이후에 내가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건강보험을 좀 내기 싫다. 아주 많으신 분들은 안 되지만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직장을 다녀. 그러면 그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나를 등록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자녀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습니까? 저 어린 자녀들도 원래 건강보험료 내야 돼요. 대한민국에는. 국민연금은 18세부터 내는 거지만 건강보험료는 태어나자마자 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직 소득이 없고 부모의 피부양자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양자 등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근데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재산도 마찬가지. 재산세 과표가 일단 9억 원 이하여야 되는 것이고 5억 4천 뭐 이하인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와 소득을 보면서 일정한 기준 이하여야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걸 열심히 맞춰. 소득도 줄이고 재산도 막 줄여가지고 그죠? 근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 소득보다 더 중요한 조건. 우선 한 명은 직장을 다녀야 된다. 그렇지. 자식이 취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자식이 스카이를 나와야 돼. 예?
애가 스카이를 못 나와가지고 직장을 취직을 못했어.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어떻게 등록을 해? 뭐 그죠?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거는 직장인만 가능합니다. 저는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거든요. 저는 우리 애들을 제 피부양자로 들 수 없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인에게만 허용해 주는 거예요. 직장인이 본인의 아버지, 본인의 가족, 본인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이 새끼가 회사를 다녀야 돼, 회사를. 취직을 해야 돼, 취직. 근데 얘 보니까 집에서 맨날 놀고 있고 취직도 못하고 아버지 저기 한 5천만 원만 줘보세요. 제가 커피숍 하나 차려보게요. 그러고 있고 그렇죠? 할 일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일 하고 있고 이러면 피부양자가 되고 싶어도 못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시는 게 계시는데 내가 무슨 소득이 줄이고 재산이 줄이면 피부양자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선결 조건이 자식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이고 자식이 직장을 다니려면 애가 어떻게 돼? 예, 스카이를 나와야 된다. 뭐 그 밑에 있는 뭐 인서울 어차피 나오면 뭐해 취직이 안 되는데. 그죠? 네. 걔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나와서 직장은 제가 좀 그러니까요. 제가 사업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네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 아버지가 피부양자가 글러.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피부양자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그 전에 먼저 자식을 잘 키우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아, 그럼 은퇴 이후 이제 건보료를 줄이려면 이제 소득을 줄이고 이제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그렇죠. 네.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것도 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서 3년간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있고 그 이후에는 다 내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점점 부과가 이제 더 명확해지고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대비책이 있다. 그래서 뭐 이미 은퇴하고 나면 사실 뭐 쉽지는 않고요. 젊을 때부터 건보료가 제외되는 자산들을 조금 더 늘려놓는 게 좋아요. 무슨 자산이 제외가 될까요? 일단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거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되는 소득들이 있어요. 이제 특히 연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톤틴 연금이라든가 이런 연금, 개인 연금 보험들이 있습니다. 개인 연금 보험들은 나중에 연금 탈 때 얼마를 받던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입할 수 있는 한도 제한이 있어요. 1인당 월 150만 원, 그다음에 뭐 1억 원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 한도 내에서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가입 시점에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평생 안 내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내가 좀 준비를 이미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점검해봐가지고 이런 한도 내에서 연금을 준비하시면 나중에 노후 연금 받을 때 건강보험료 없이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거 찾아보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일단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다 건보료 내시게 돼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내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내는데 죽을 때까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미리부터 잘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영주 연금 박사님과 함께 이제 국민연금 개편, 기초연금 수급, 그리고 건보료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대표님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성공이 뭐예요? 성공이 내가 주식해가지고 100% 수익 냈어. 네. 이게 성공이에요? 사업해가지고 뭐 이번 사업이 잘 됐어. 성공이야? 아니에요. 성공이란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30살인데 성공해가지고 한 뭐 10억, 20억 벌었다. 성공 아니야. 이거 다 날려. 언제 날지 몰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생에서 성공이란 결국은 말년에 돈이 있는 거예요. 젊을 때 돈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말년에 어렵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성공인 것 같고 돌아가신 그날까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수백억이 있는데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맨날 불안하게 살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좀 어려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본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저는 뭐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뭐 최태원 회장, SK, 뭐 삼성, 네. 현대 무슨 정몽구 회장 이런 사람 제일 불쌍해. 진짜요? 왜요? 예, 아니 돈이 많잖아요. 네. 돈이 많은데 왜 일을 해? 그 수만 명, 수십만 명 종업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민하잖아. 지금 내가 우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핸드폰 만들고 있고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끊임없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가 뭐 관세를 내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어떻게 따라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반도체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로부터 욕먹고 그죠? 주가도 떨어지고 또 이거 종업원들 걱정도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뭐 고민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은퇴를 못해 은퇴를 하고 싶은데 진짜요? 왜냐면 제가 은퇴하는 순간 우리 직원들 다 굶어 죽으니까 점점 불행한 인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지금 원래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게 누군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이런 대기업 회장님들은 회사도 책임져야 되고 종업원도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결국 국가의 기관 산업이 되다 보니까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제대로 못 쓰는 거야. 맨날 고민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사실 제가 보기엔 그 인생이 돈은 많으나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 그죠? 네. 언젠가는 은퇴도 할 수 없어 사실. 이런 대기업 오너들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회사를 걱정하며 살아야 돼. 그죠? 네. 행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래서 진짜 행복한 인생은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꾸준하게 준비하고 때가 되면 은퇴해서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안정적인 연금을 마련해서 그걸 받으면서 내 인생 즐겁게 살다 가시는 게 진짜 성공이다. 그죠? 나이 70, 80에 뭐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고 애들 다 독립시키고 나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연금 받는다. 그럼 뭐 하겠어요?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유럽에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예, 뭐 우주를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것들, 좋은 것들 하다가 또 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또 치료도 받다가 이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공이잖아. 이게 별게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당장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런 연금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서 연금을 준비해 보셔라. 이것이 진짜 나중에 돌아보면 아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